비트코인을 제가 오늘 같이 이 주제에 포함시켜 놓은 이유는요. 주식시장하고 비트코인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은 금융화가 돼버렸죠. 금융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증권거래소라고 있잖아요. 증권거래소.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감독원이 옛날 금융감독원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들이 이렇게 한때 나눠져 있던 것을 통합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라고 한다면은 증권감독원이라는 것이 미국에는 있죠. SEC라고 해가지고요. 2024년도, 지금부터 2년 전경에 1월 10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에, 비트코인 현물의 ETF를 우리가 승인을 하죠. 승인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뭐 23년도부터 사실은 주식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다시 이제 붐을 시작을 하는 이런 이제 국면이었었고요. 그런데다가 이런 ETF 승인이 더 이제 비트코인의 붐도 그러니까 더 이제 가열시킨 하나의 계기가 됐었죠. 그래서 ETF와 그다음에 선물 옵션 시장,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파생금융 상품의 이제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로 ETF 승인을 함으로써 기관 투자자들, 소위 말해서 큰 손들이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그 결과로서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사실상 금융화가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장점은 우리가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장점은 주식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성이 높죠. 현금화가 굉장히 쉽죠. 유동성이 높지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이 파생상품 거래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높고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주식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는 위험 자산으로 우리가 이제 취급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매크로 이벤트, 그러니까 거시경제 어떤 하나의 그 상황에 어떤 충격을 줄 만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변화가 발생했을 때 높은 레버리지하고 이게 맞물려 가지고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그러니까 급락시키거나 급등시키거나,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 암호화폐 거래에서 파생 상품의 그 비중이 그러니까는 뭐 70%가 넘는다는 얘기가 추정에 따라서 조금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리고 규모로서는 그러니까 연간 한 84조 달러 정도 된다는 이런 추산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파생 상품 거래가 비중이 높다 보니까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는 이게 사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형이죠. 오늘은 그 얘기는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제 입장은 과거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에서는 신뢰성을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듯한 느낌까지도 가질 정도로 그러니까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특히 트럼프의 차남, 둘째 아들인 그 에릭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 암호화폐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로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상원 의원 중에 이제 루미스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또 가세를 해가지고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미국이 전략적으로 비축 자산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트럼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월가 출신인 베센트 재무장관조차도 미국에 압수한 그 비트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암호화폐들이요. 이 압수한 자산을 가지고 이제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제 그거 가지고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이제 케빈 워시 같은 경우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비트코인이 새로운 금으로 이제 그러니까 인식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하면서 이제 군불들을 떼어주고 있죠. 비트코인이 워낙 가격이 많이 이제 그러니까는 작년 10월 말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거의 한 반토막 정도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는 그걸 좀 부양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하여간 이런 군불을 떼고 있죠.
물론 여기에 대한 견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러니까는 그 샌더스 민주당의 샌더스 의원이라고 본인이 그런 표현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소위 사회민주주의자 처럼 이렇게 좀 진보적인 정치인이죠. 버니 샌더스요. 그다음에 그와 이제 대비되는 이제 여성 정치인 중에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여성 정치인이 있잖아요. 이분은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이든 하여간 암호화폐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신흥갑부들,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에 투자한 보유를 하고 있는 신흥갑부들한테만 혜택이 몰아주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러니까 반대한다면서 정부 개입에 반대한다면서 견제구를 날리고 있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주식시장하고 비트코인이 밀접하게 이제 연동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먼저 이제 그러니까는 주식시장 상황부터 먼저 좀 잠깐 좀 짚고 넘어간 다음에 좀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오고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굉장히 뜨겁지요. 뜨겁습니다. 5,800이 넘어서 이제 뭐 6,000을 저는 넘을 것 같아요. 이 추세로 간다면요. 다음 주 안에 넘을 것 같기도 해요. 제 말 듣고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하여간 이 지금 뭐 약간 그 불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는 이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기점에 진입했는가, 이제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한국하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하고 장이 완전히 역전돼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23년도부터 가장 그러니까 최근 이제 붐장을 기준할 때 보게 되면은, 22년 말부터 시작해서 23년부터 해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붐을 이렇게 탔었죠. 작년에 뭐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관세를 때리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약간 좀 후퇴하기도 했지만은 쭉 저기 저 상승장을 이어왔었는데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말을 전후로 해가지고요. 그 이후에 지금 거의 그러니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학개미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시는 분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최근에 별로 그러니까는 신나지 않을 겁니다. 과거처럼요. 이게 정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겁죠. 굉장히 뜨겁습니다. 새해 들어와서 굉장히 뜨겁죠. 근데 과거에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거울 때 우리는 윤석열 정권 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그러니까는 정체돼 있었죠. 침체돼 있었죠.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 차별성이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기점에 진입했는가 하는 거는 이제 물론 미국 주식시장을 이제 그 하나의 기준으로 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미국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한국의 주식시장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걸 미리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인 하나의 흐름을 좀 잠깐 짚어본다면요. 미국 주식시장의 최근의 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22년 11월 달에 있었던 그러니까 소위 챗GPT의 등장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AI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이었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AI에 대한 뜨거운 이제 그러니까 관심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소위 23년 이후에 주식시장의 붐은 AI와 관련하고 AI를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미국 주식시장의 그 이 총 가치를 보게 되면 그 가치를 주도했던 것도 결국은 AI 생태계의 중심 기업은 그때부터 부각됐던 것이 엔비디아였었잖아요. 엔비디아였었습니다. 네? 엔비디아요. 이 지금 그림이 뭐냐면 22년 12월 달이니까 이제 챗GPT가 등장하기 이제 바로 이제 그 등장하고 난 직후인데 파란색 막대기는 뭐냐면은 S&P 500 미국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우량주들 모아놓은 S&P 500의 기업 총 가치입니다. 총 가치요. 당시에 이제 시장 가치 기준으로요. 32조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32조 달러요. 그런데 올해 1월 달, 아직 2월 달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63조가 넘었으니까는 거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요. S&P 500 기업의 가치가요.
반면에 오렌지 색깔의 이 선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S&P 500에 있어서 기업 가치 중에서 엔비디아 기업 가치의 비중입니다. 비중인데 뭐 중간에 잠깐 이제 그러니까 24년도에도 잠깐 25년 초까지 이렇게 들쑥날쑥한 WJ 항목으로 잠깐 모여 갖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 달까지는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8%까지 8% S&P 500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한 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를 차지할 정도로 근데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 1%였었거든요. 1.1%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8%까지 증가했으니까는 거의 속도로 볼 때는 7배가 훨씬 넘는 그러니까 속도였었잖아요. 그러니까 S&P 500이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동안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이제 8배 정도 7배에서 8배 정도 이렇게 증가했으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 29일 날 엔비디아가 꿈의 5조 달러까지 돌파하죠. 5조 달러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AI 혁명 이전에 우리가 기술 혁명을 얘기한다면 모바일 혁명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모바일 혁명을 주도했던 것은 애플이었잖아요. 애플이 그러니까 3조 달러를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파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AI에 그러니까 그 이 주도주였었던 엔비디아가 5조 달러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했죠. 작년 10월 29일 날 5조 달러 돌파하고 나서부터 엔비디아가 좀 이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10월 달이면 4분기잖아요. 4분기부터 엔비디아 비중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막대기 그래프 보게 되면 파란색으로 아니 하늘색으로 된 게 3개가 있는데 25년 9월 달이 그러니까 이게 3분기 끝이고 그리고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있는 게 4분기 경우고 맨 오른쪽이 이제 1월 달 저건데 그런데 하여간 이 엔비디아 비중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작년 4분기에 작년 4분기면 10월 달부터 그러니까는 12월 달까지잖아요. 10월 29일 가장 고점을 찍었던 10월 29일을 100으로 놨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는 90.4에서 90.6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러니까 막을 내렸을 때도 91.7로 그러니까 작년 10월 29일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거의 그러니까 그 8% 이상이 8.3% 정도가 그러니까 하락한 상태입니다. 상태예요. 그 작년 4분기에도 굉장히 실적이 괜찮게 나왔었거든요. 우리 기준으로 4분기지만 엔비디아 회계연도는 3분기죠. 3분기요. 11월 한 20일께 정도에 나왔었던 거니까요. 그때도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로 나왔었죠. 이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를 한번 봐보세요. 지난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개월 가깝게 되는 시간 동안에 거의 옆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때 그렇게 무섭게 치솟았었던 엔비디아 주가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이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S&P 500하고 나스닥 100. S&P 500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고요. 나스닥 100은 제가 잘 인용을 하는 지표죠. 나스닥 기업 중에서도 특히 이 하이테크 기업들이 뭘만 모아가지고 특히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나스닥 100. 100을 보게 되면 이건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정점 대비 10월 29일 대비 한 4% 이상 하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에 어쨌든 간에 시장은 이렇게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는 하이테크 분야라는 것들이 하이테크 분야라는 게 여기서 하이테크라는 건 최근에 하이테크는 빅 하이테크들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들이죠. 이들이 그러니까 맥을 묻히면서요. 이걸 흔히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는 AI 디스럽션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면 신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도 우리가 전망할 수 있지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많은 것들이 해체되죠. 파괴되기도 하고 해체되기도 하고 그러죠. 이 현상들을 AI 디스럽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소위 말해서 여기에 이제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S&P 500 중에서도 특히 IT 섹터만을 보게 되면요. 섹터만 보게 되면 그 하락폭이 더 큽니다. 네? 더 하락폭이 커요. 지금 뭐냐면은 지난 10월 29일 정점 이후에 거의 10% 가깝게 하락을 했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그 IT 섹터가 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 혁명에 의해 가지고 가장 그러니까 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 29일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주가 수익률을 보게 되면요, 이 기간 동안 금 수익률은 한 29% 정도 됐었습니다. 참고로 가면요. 근데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우리가 영어로는 표현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데이터 센터들을, 그러니까 이 저기 주도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이 거대한 기업들이요. 그래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들이 주로 이제 그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는 칩을 공급해주고 있는 하나의 업체고요. 근데 알파벳 빼고 나머지들을 보게 되면요, 전부 다 마이너스를, 주가 수익률이 보게 되면 거의 다 10% 안팎에.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를 보게 되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10월 이전까지만 보더라도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 다음으로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로까지 이렇게 부상하고 그랬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안정적인 수익원이요. 그런데 한 27%가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 이후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눈으로 확연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반면에 알파벳만이 이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빅테크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있는 게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이제 우리가 뭐 인공지능 모델과 관련해서 제미나이를 여러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그 변화에 탑승을 한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기업이다 보니까는 이런 한 15% 정도의 수익률 상승을 보이고요. 나머지 4개 기업들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칩을 그러니까는 생산하는, 관련된 칩들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이죠. TSMC라든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보게 되면 요 2025년 10월 29일부터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수익률을 보게 되면요, 가장 높았던 게 누구냐? 삼성전자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금요일장에서 이렇게 불장을 보였었는데, 블랙록이 그러니까 지분 투자 5%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뿐이 안 되지고요. 물론 SK하이닉스는 그 이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전에. 삼성전자는 그 이전에 많이 못 올랐었고요. 그 결과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뒤늦게 이제 출발하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삼성전자는 둘 다 어쨌든 간에 칩을 제조하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요. 근데 둘이 비슷합니다. 둘이 비슷하게 89% 정도 그러니까는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칩의 특히 메모리 칩이라든가 혹은 파운드리 칩을 만드는 이 회사들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메모리 쪽에 많이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니까요. 89%로 가장 이제 가고, SK하이닉스도 70%,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그러니까는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거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왜 그러냐? 뭐 데이터 센터 짓고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 대규모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작동시키려면 반도체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이렇게 연상하면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챗GPT 등장 이후, 그 앞기간이요. 2025년 10월 29일까지 보게 되면은요, 주가 수익률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1124%나 했으니까. 그러니까 S&P 500을, 미국 주식을, 그러니까 이 붐을 일으킨 게 엔비디아였었거든요. 예? 엔비디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달러 안팎에 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기 190달러 정도까지 쭉 한때 207달러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그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앞기간을 전체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HBM에서 그러니까 초기에 실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혜택을 못 보고 있을 때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인 혜택을 누렸었죠.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는 수익률 상승을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작년 10월 29일까지는
소위 말해서 빅테크 기업들도 뭐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가가 많이들 올랐어요. 메타 같은 경우 455%, 예? 아마존도 118%, 예? 올랐어.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56%도 올랐었고요.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예? 올랐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앞기간에 이렇게 올랐던 것이 왜 갑자기 10월 29일 작년 10월 29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빅테크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냐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챗GPT 등장 이후 현재까지 그 긴 기간을 보게 되면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이니까 3년 한 3개월 정도 되는 기간을 3년 3, 4개월 정도 되는 기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한 3개월, 3년 3개월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23, 24, 25, 그 다음에 이제 앞뒤로 해서 3개월 정도 해가지고요. 그걸 보게 되면은 이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고, 네? SK 하이닉스고, 메타도 그러니까는 이제 인공지능에 과감한 투자를 지금 하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가고 있죠. 혜택을 많이 본 기업으로 이제 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했는데 TSMC하고 마이크론이 비슷하고 삼성전자는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는 탑승하다 보니까는 그 전체적인 기간 동안의 수익률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뭐 사실 그냥 우리가 그 과거 같은 상황이었으면 62%도 높은 거였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워낙 그러니까는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을 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빅테크 중에서 소위 말해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데이터를 그러니까 클라우드도 운영하는 이런 기업들의 중에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 다음에 메타라든가 그 다음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과 달리 구글만이 그러니까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작년 10월 29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잘 나가는 이유는 뭐냐 봤을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앱마켓에서 그러니까는 챗GPT하고 제미나이하고 그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건가요? 그렇게 돼 맞습니까? 제가 지금 잠깐 혼동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챗GPT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점유율이요. 69% 차지하고 있던 한 45%까지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한 25% 정도 가깝게 줄어들었으니까요. 반면에 제미나이가 한 1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럭도 그러니까는 꽤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챗GPT가 거의 절대적인 그러니까 독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등장하면서 가장 타격을 본 게 챗GPT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해서 클로드가 나오면서 또 타격을 보게 되죠. 네? 챗GPT하고 그러니까 이를 가장 그러니까 사실은 아프게 만든 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부상되고 있는 클로드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이죠. 양대 산맥인 SK나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요. SK와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요. 연간 성장률을 보게 되면 지난 3년 동안에 3년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23년도에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경기가 좀 이렇게 침체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매출액이요. 그러니까요. 이게 매출액 증가율입니다. 매출액 증가율이고요. 수치들이요. 24년도부터 이제 그러니까 반등을 하기 시작하죠. 2055년도도 이제 계속 승승장구하고요. 그런데 이 오렌지 색깔이 SK 하이닉스인데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삼성전자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죠. 여기서 삼성전자는 반도체만을 국한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말고도 모바일 사업도 있고 가전 사업도 있고 그런데 반도체 사업만을 분리해가지고 매출액 증가를 가지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를 분기별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분기별로 보더라도 보게 되면은 1, 2, 3, 4분기 4분기 동안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는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건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도약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이 격차를 축소시켰어요. 격차를 많이 축소시켰죠. 네, 축소시켰습니다. 그 이전에 3분기까지 SK하이닉스한테 절대적으로 밀리다가 4분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가장 주가 수익률이 높은 이유인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니까는 이 시장의 점유율은 SK 하이닉스가 안성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근데 올해 이제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죠. 올해 1분기가 상당히 아마 기대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